평생 동안 해야 될 그런 어떤 투자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다루게 되고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그 투자 대상 중에서 이제 주로 이제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 중심으로 이번 학기에 투자론에서는 다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세세한 내용들은 그 슬라이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시면 이제 그 이번 시간에는 이 투자론의 과목에 대한 전체적인 개괄적인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이제 저는 금융부동산 학부에 소속이 되어 있고요. 그 전통적으로 이제 우리가 자산관리 분야에 대한 내용들을 전공 과목으로 담고 있는 학부가 이제 금융부동산 학부가 되겠고요. 주로 이제 저는 주식 투자나 채권 투자, 파생상품 투자, 그러니까 선물 옵션을 포함하는 거죠. 이런 내용들을 주로 전공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런 분야에 관련된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죠. 제 경력사항은 슬라이드 내용으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관련 책들 저서가 있고요. 과목 소개를 한번 구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투자론이라는 과목은 주식이나 채권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고 금융자산의 투자 전략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그래서 주식, 채권 외에도 금융자산 중에는 이제 선물이나 옵션도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워낙 덩치가 크기 때문에 강론에서 파생상품 시장론이라는 별개의 과목에서 세세하게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선물 옵션을 또는 수합에 관련되는 내용들은 개념정이라든가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내용들을 후반부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는 정도로 다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투자론에서 이제 경우에 이제 그 주로 다루는 조금 구체적인 내용을 보시면 주식의 경우는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의 내용을 주로 다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기본적 분석이나 기술적 분석이라고 할 때 기본적 분석은 기업의 주식이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잠재적으로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가를 살펴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펀더멘털 어널리시스라고 하는 거고 기술적 분석은 그 기업의 기본적인 분석을 근거로 해서 좋은 기업에 좋은 주식이 있다라고 하면 언제 사느냐, 언제 파느냐 하는 그 시점에 대한 테크니컬한 분석을 하는 게 기술적 분석이에요. 그래서 기본적 분석은 기업의 재무제표 같은 것들, 손익계산서나 또는 재무상태표 같은 것들, 현금흐름표 이런 것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기업의 영업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세히 뜯어보는 세밀한 분석이 되겠고요. 기술적 분석은 이제 그것과의 어떤 연계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 기업의 가치가 어떻든 상관없이 어떤 주식 가격의 패턴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기본적 분석은 가치의 베이스를 둔 거라면 얘는 가격의 베이스를 뒀다 이렇게 생각해도 틀린 건 없다, 크게 틀린 건 없다 하는데 물론 이제 가치와 가격에 대한 어떤 이슈는 있죠. 그게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주로 가격을 중심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걸 서로 비교하면서 평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포트폴리오 분석이라는 게 여기에 포함이 되죠. 그래서 주식이라는 것을 한 종목만 사는 게 아니라 2개 이상의 여러 종목을 투자할 때 포트폴리오라는 것을 우리가 개념적으로 사용한다. 그래서 이 포트라는 단어하고 폴리오라는 단어가 합성된 그런 어원이에요. 이게 단어인데 그래서 여기서 포트폴리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개념인데 구체적으로 뒤에 가서 이게 어떤 의미의 뜻을 담고 있는지 하는 부분들도 상세하게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포트폴리오라고 하면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자산의 집합 또는 결합, 그러니까 자산의 셋 또는 자산의 컨비네이션 이런 것들을 말하고 이 포트는 운반하는 뜻이고 폴리오는 이절지 종이를 의미하는 그런 뜻으로 어원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 그 학기 학습 목표는 전체적으로 그 투자 의사결정,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서 이론적인 어떤 내용들, 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이론적인 내용을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실제 활용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실무에서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투자를 실행하는 거다. 이론이라는 것은 어떤 실제 성과를 내기 위한 기본에 불과한 거지 이론에서 끝난다면 투자는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투자라고 하는 것은 현실에서 실무에서 실용적으로 그 가치를 발휘할 수 있어야만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구체적인 학습 목표를 보시면 방금 말씀드린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에 대한 얘기들 그 기업의 주식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 근데 그 가치에 비해서 지금 가격은 이게 높아요, 가치가 높아요, 가격이 높아요 라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가 더 높으면 가격이 싸다는 거고 그때 사는 거고, 반대로 가격이 더 높다는 거는 이게 과대평가되어 있다. 그래서 그런 거는 팔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뭐 이때는 사면 안 된다. 오히려 기다렸다가 가격이 가치보다 더 낮을 때 사야 된다. 뭐 그런 접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두 개 다 전혀 별개의 내용은 아니다. 그 접근 방법은 다르지만 결국은 이걸 둘 다 융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투자 결과에 대한 성과 평가. 투자를 얼마만큼 성과를 냈느냐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주식뿐만 아니라 이제 채권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고, 그리고 포트폴리오에 대한 구성 전략.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자산의 집합이다. 그랬죠, 그죠? 주식 한 종목만 샀을 때는 집중 투자라고 하죠. 근데 이걸 여러 종목에다가 투자를 하면 분산 투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만 일단 기억해 두시고, 포트폴리오는 분산 투자라고 해도 무방하다. 뭐 그런 의미를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데, 좀 더 확실한 의미는 뒤에 가서 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제 이번 학기의 강의 일정은 전반적으로 이제 기본적 분석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기술적 분석에 대한 내용들, 기술적 분석 보면 뭐 캔들 차트 같은 거 나오죠. 이렇게 주식 투자하면 이렇게 차트 나오고, 양봉, 원봉 나오고, 이렇게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주가가 오른다, 내린다, 뭐 예측도 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기본적 분석은 미래 정보를 바탕으로 현재의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거고, 기술적 분석은 과거 정보를 바탕으로 미래의 주가를 예측하는 거다. 그래서 여기는 가치를 평가하는 거고, 요거는 미래 주가를 예측하기 위해서 하는 게 기본 기술적 분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의 얘기고, 그 다음에 효율적 시장 정보는 시장에 대해서 효율적인 시장이라면 주가가 여러 가지 정보를 잘 반영하고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비효율적인 시장에서는 정보가 잘 반영 안 돼 있으니 그걸 잘 이용하면 초과 수익, 남들보다 돈을 더 벌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효율적 시장에는 크게 세 가지 있는데, 그 세 가지 중에 이제 정보의 효율성에 대한 것들, 정보가 주식 가격에 신속, 정확, 충분히 무비용으로 잘 반영돼 있다면 그런 시장은 효율적이고, 정보가 굿뉴스나 배드뉴스가 잘 반영돼 있으면 주가는 적정 주가가 될 거다라는 거죠. 그 적정 주가 상태에서는 초과 이익이나 초과 수익을 달성하기가 어렵다. 근데 그게 잘 반영 안 돼 있을 때는 그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이 모르고 있는 사람보다 더 유리하게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그런 관점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아주 세세하게는 나중에 뒤에 가서 상세히 다루게 되고요. 그리고 채권 투자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 다루고, 펀드에 대한 얘기, 우리가 집합투자라고 하죠. 여러 명의 자금을 모아서 그것을 전문 투자자가 또는 전문 투자가가 이렇게 자금을 운용하는 그런 방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트폴리오 이론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단어는 워낙 많이 들어보잖아요. 포트폴리오. 운반하다는 뜻이고, 폴리오는 주식이라는 이 종이 조각을 말하는 거예요. 종이. 폴리오가 원래 이절지라고 그랬잖아요. 폴리오. 폴리오는 신문 쫙 폈을 때 전지, 그게 가로 세로 1m 조금씩 차이가, 1024 조금씩 차이가 나요. 근데 이제 대략 그 정도 사이즈에 조금 차이가 나는 그 정도다. 그래서 그걸 한번 딱 접었을 때 이절지라고 그래, 이절지. 그 사이즈의 주식이 옛날에 처음 만들어질 때는 그림도 그리고 뭐 쉽게 가지고 여기다가 언제 발행하고 누가 발행하고 얼마짜리고 뭐 이런 걸 다 적었다는 거죠. 그런 종이들을 많이 모아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거래했겠죠. 그걸 바로 이런 폴리오를 포트, 운반하다는 그 단어와 결합시켜서 나온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는 나중에 사진 찾아보시면 이렇게 007 서류 가방이라는 뜻이 있어요. 서류 가방 이런 거 넣고 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서로 다른 여러 개의 종이 서류들을 다 합친 거, 이런 것들. 그래서 보통 디자이너나 예술 활동하는 뭐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자기 작품을 이렇게 모은 것도 포트폴리오라고 하고, 자기 어떤 여러 가지 경력 활동, 여러 가지 활동들을 다 이렇게 서류로 모은 거, 이런 것들 다 각자의 포트폴리오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원은 같은 거다. 근데 주식시장에서 이런 어원으로부터 출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파생상품 할 때 디리버티브에서 디라이브, 뭘로부터 파생됐다, 유도됐다, 그런 상품들을 다룬다. 그게 바로 대표적으로 선물, 옵션, 스왑, 선도, 이런 네 가지예요. 이 네 가지의 개념 정의는 우리가 뒤에 가서 상세하게 다루어 볼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들을 가질 텐데, 이게 파생상품이니까 선물, 옵션 이러면 조금 와닿는 것 같은데, 파생상품은 어떤 기초 자산이 있었을 때 그것에 대한 선물 거래, 그것에 대한 옵션 거래, 그것에 대한 스왑 거래, 뭐 선도 거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기초 자산으로부터 파생됐다는 의미에서 파생상품이라는 단어가
유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뒤에 가면 또 상세하게 중간중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그 단어가 나올 때마다. 자, 그리고 이번 학기 이제 과목과 관련되는 그 평가에 대한 부분인데, 이 평가는 중간 시험과 기말 시험 한 40% 정도가 반영이 각각 되고요. 그리고 출석률과 이제 과제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는, 뭐 이게 없는 경우는 요쪽으로 45%씩 이렇게 반영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변동 사항이 있거나 이러면 반드시 공지 사항에다가 여러분들한테 알릴 테니까, 그렇지 않으면 모든 학생이 동일한 비율로 적용이 되니까 수업 열심히 듣고 중간시험, 기말시험 잘 보시면 돼요. 저는 고4라고 잘 안 하는데 뭐 엄청 어려운 시험은 아니고 수업 열심히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8주차와 15주차에 각각 중간시험과 기말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의하실 거는 출석 같은 것들을 일정 비율을 채우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뭐 열심히 하셔도 출석률이나 이런 게 저조하면 성적이 아예 입력이 안 됩니다. 시스템상에서. 그러니까 그런 거 특히 주의하시고 제때제때 출석을 하셔야 됩니다. 출석은 뭐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그 주차나 그 다음 주차까지는 수업을 클릭해서 들어야 되고요. 그걸 놓치면 이제 지각이 되고, 지각이 여러 번, 3번인가 쌓이면 뭐 결석으로 또 뭐 되고 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쨌든 지각이든 뭐 이런 걸 하지 않고 그냥 꼬박꼬박 그 해당 차시에 적어도 한 번 이상은 들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해두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이 과목은 다른 과목도 뭐 마찬가지이긴 하겠지만 그냥 이론을 잘 뭐 알아서 학점이 높다, 이것도 1차적인 목표이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상생활에서 내가 몰랐던 개념이나 몰랐던 어떤 기법들을 투자 이론들을 알게 돼서 써먹을 수 있으면, 활용할 수 있으면 그게 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냥 배워서 학점만 채우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실제 여러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주로 다루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열심히 더 하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다양하게 이제 개인 뭐 팀 과제가 있거나 뭐 이런 게 있을 때는 하는데, 특별한 게 없을 때는 공지에서 있으면 공지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공지사항에 뭐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참고문을 보시면 뭐 여기도 이게 뭐 지금 어떤 책들은 좀 시간이 지나서 개정판이 아직 안 나온 책들도 있고, 또 어떤 책들은 참고문헌들은 반드시 뭐 사볼 필요는 없고 강의 노트 위주로 보셔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책을 교재나 이런 책을 선택할 때는 자기 눈높이에 맞는 책을 선택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아무리 좋다고 하는 책도 너무 난이도가 높아서 자기한테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책을 굳이 소장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눈높이에 맞는 책부터 사서 보고, 그게 소화가 되고 조금 이해가 되면 레벨업 시켜서 조금 상위 레벨의 책이나 참고서적을 사보는 단계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야지 도움이 될 겁니다. 물론 동시에 뭐 레벨이 다양한 책들을 사서 읽는 분도 있긴 하는데 뭐 경제적인 부담도 있으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우선은 강의 노트 중심으로 수업을 들으시고 그것을 반복해서 복습을 하시면서 숙달되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숙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선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련 사이트가 있는데, 우리 보면은 이제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들 중에 하나가 이 정보에 대한 부분이에요. 많은 정보와 우리가 인포메이션 뒤에 가서 얘기를 할 겁니다. 바로 다음 시간부터 정보에 대한 얘기.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정보가 쏟아지잖아요. 기업에 대한 정보, 그 기업의 어떤 재무제표에 대한 정보, 그리고 경영진에 대한 정보, 노조에 대한 정보, 산업의 업황에 대한 정보, 세계 경제의 어떤 전망에 대한 정보, 이런 다양한 정보들이 있는데, 그러한 정보들을 여기서 한국은행 사이트나 KDI, 그리고 뭐 여기 정권은 빼고요. 한국선물거래소, KRX, 그리고 통계청, 국세청, 이런 사이트에 가면은 그냥 로그인을 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자료들을 그러니까 매월 보고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경제 동향이나 전망에 대한 자료들이, 그러니까 그런 자료들 분기별이나 또는 반기별 이런 자료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 사이트들을 활용하시면 좋고, 이 정보를 바탕으로 정보는 쏟아집니다. 홍수처럼.
그래서 뭐 인터넷만 들어가도 뭐 리얼타임으로 정보들이 거의 리얼타임으로 쏟아지는데, 이 정보가 그렇게 많아도 여러분들이 뭐가 없으면, 아는 게 없으면, 지식이 없으면 정보에 대한 해석이 안 돼요. 많은 정보가 있는데도 뉴스에서도 뭐 거래소에 대해서 뭐 서킷 브레이크가 발동이 됐는데 어떻다 이런 거, DLS가 어떤데 DLS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하면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는 거예요. 그죠? 서킷 브레이크나 뭐 DLS나 VI가 발동했다 종목별로 주식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그 키코가 뭐 있었다, 뭐 키코에 문제가 있어서 중소기업이 뭐 환율에 따르는 위험을 많이 부담을 해서 부도가 났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정말 방금 제가 얘기했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보는 뉴스에도 나오고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다양하게 나오는데, 그거를 정말 지식이 없는 사람은 용어조차도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식과 정보는 잘 이게 적절하게 결합이 돼야 돼. 내가 필요로 한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정보가 인풋이 들어와야지 되지, 정보는 그렇게 많은데도 그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이 없으면 그 정보는 전혀 쓸모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런 곳에서 정보를 받아서 이 정보를 가지고 해석을 하려면 투자론이나 이런 재무 관련 그 과목을 잘 배워서 충분히 그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단계로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이 지식이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는 것을 강조를 드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 전공에서 이런 다양한 가장 그 전문적인 어떤 그 식견을 갖출 수 있는 지식들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는 그런 커리큘럼으로 구성을 해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는 물론 이제 뭐 첫 학기, 두 번째 학기인 분도 있고 2학년, 3학년도 있고 뭐 4학년도 있겠지만 처음 듣는 학생들한테 공통으로 이제 강의실에 대한 뭐 안내 사항들이 있으니까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공지사항이죠. 공지사항에서는 그때그때 필요한, 만약에 자료실에 자료를 올렸다 그러면 그런 것들 공지를 할 테니까 뭐 여러분들한테 필요하리라고 생각되는 자료들을 공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보면 별로 활용을 안 하거나 아예 그 클릭 횟수, 조회수 보면은 읽지도 잘 안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한테 오히려 중요한 어떤 그 기회를 놓치게 할 수도 있으니까 공지사항만큼은 꼭 그때그때 확인을 하는 습관을 들여놓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여러분들 중에 수업을 하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Q&A 게시판에다가 궁금한 사항을 질문을 하시면 우리 수업 조교도 있고 저도 있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Q&A 또 물론 이제 학생들 간에도 이제 같은 어떤 분야나 어떤 질문에 대해서 답할 수 있는 사람들, 제일 좋은 Q&A 운영 방식은 학생이 질문하고 학생이 답하고 그걸 보고 조교나 교수자가 약간 거기에 대해서 첨삭을 하고 이렇게 도와주면 가장 그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좋은 클래스는 상급 클래스는 학생이 질문하고 학생이 답하는 분위기가 되는 그런 수업 분위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교수가 질문하고 학생이 답하는. 세 번째는 거꾸로죠. 학생이 질문하고 교수가 답하는 게 두 번째고. 그래서 어쨌든 학생이 먼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뭔가 적극적인 능동적인 액티비티가 이루어질 때 거기서부터 뭔가 학습 효과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Q&A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자유 게시판도 있고요. 게시판은 학생들 아니면 뭐 다른 다양하게 자기 뭐 개인적인 자유 의견을 올려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는 늘 여기다가 항상 올리죠. 그죠? 누구나 다. 왜냐하면 우리가 온라인 수업을 하기 때문에 이 클래스에 같이 수업을 듣는 다른 학우들을 서로 얼굴 볼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다른 학우들하고도 자기소개도 하고 저에게도 또 여러분들이 어떤 학생들인지를 알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가능하면 여기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자료실에는 가끔 이제 뭐 동영상 자료라든가 제가 뭐 외부 활동할 때 어떤 출연을 해서 뭐 매체에서 활동했던 게 있다 그러면 그런 것도 뭐 반복되는 자료일지라도 필요하면 올리도록 그렇게 하죠. 그리고 토론실, 뭐 토론실도 여러분들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싶다 그러면 거기에 토론을 할 수 있고 저도 뭐 토론에 어떤 필요성이 있다고 보면 그렇게 진행 가능한 그런 토론실이 있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전반적으로 투자론이라는 이번 학기에 진행될 강의 과목에 대한 소개를 전반적으로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강의는 어떤 형식으로, 어떤 목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될 거다 하는 개괄적인 것들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시간에 이제 구체적으로, 물론 이제 방금 뭐 이번 강의의 목적이나 뭐 이런 걸 세세하게 설명을 안 드렸기 때문에 세부적인 투자에 대한 정의나 이런 내용부터 해서 투자의 기본적인 내용들부터 본론을 시작하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이제 투자론의 이제 본론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죠. 그래서 본론에서 이제 기본적인 투자의 정의부터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투자의 개념뿐만 아니라 투자의 유형별 개념 차이, 그리고 우리가 많이 논하는 투자와 투기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리고 투자의 다양한 개념적 구분 기준,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성공적인 투자의 기본 요소, 이런 부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의 개념적 정의다라고 할 때 이 투자의 이론적인 정의를 서술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미래의 확실한 또는 불확실한 경제적 이득을 실현하기 위하여 현재의 확실한 경제적 희생을 감수하는 행위. 이렇게 돼 있죠. 자, 보세요. 미래의 확실한, 이건 뭐예요? 확실하게 미래의 경제적인 이득을 실현한다 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정기예금에 가입했다. 그러면 예금 보호 대상이 되는 범위까지의 정기예금이다. 또 국공채다. 이러면 국가가 망하지 않는 이상 확실하게 원금과 이자를 주게 돼 있죠. 그래서 정기예금 같은 경우도 우리가 얘기하는 예금 보호 대상의 범위까지는 확실한 미래의 경제적 이득을 실현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또는 불확실한 경제적 이득을 주는 거는 주식 투자 같은 거 했을 때 이익이 실현될 수도 있고 잘못하면 손실이 실현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불확실한 경제적 이득을 실현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목적으로 해서 현재에 뭔가 희생을 하는 거예요. 시간을 투자하고 또 돈을 투자하고 이렇게 해서 경제적인 희생을 감수하는 것 자체를 우리는 투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미래의 확실한 또는 불확실한 경제적 이득을 실현하기 위하여 현재의 확실한 경제적 희생을 감수하는 거다. 이게 이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확실한 또는 불확실한 미래의 어떤 뭔가를 얻기 위해서 지금 희생하는 것, 이런 것들 투자라고 하는데, 이러한 투자의 어떤 개념적 구분 기준에는 많은 게 들어가 있어요. 넓은 광의의 투자와 협의의 투자로 나눌 수 있는데, 광의의 투자에는 투기나 저축이나 도박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합니다. 근데 이제 협의의 투자에는 좀 더 세분화시켜서 보면 투기나 저축과 도박은 다르다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광의의 투자라고 할 때의 투자, 저축, 도박은 확실한 또는 불확실한 경제적 이득을 미래에 실현하기 위하여, 확실한 또는 불확실한 미래의 경제적 이득을 실현하기 위하여 현재의 확실한 경제적 희생을 감수하는 거다. 그러면 다 해당이 되죠. 넓은 의미로. 근데 세부적으로 보면 투자와 도박도 다르고 저축도 좀 다르고 투기도 좀 다르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 위험을 어느 정도로 부담하느냐. 도박 같은 거 위험 엄청나게 크게 부담하죠. 근데 투기도 좀 위험 부담하고, 방금 얘기했듯이 저축 같은 거는 예금 보호 대상이 되는 거라면, 또는 채권 투자도 국공채 같은 거 회사채가 아닌 경우는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죠. 그것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다. 그리고 기대 수익도, 이거의 위험 수준에 따라서 기대 수익도, 위험이 높으면 기대 수익도, 위험 부담한 게 많으니까 수익도 높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투자 수익의 특성도 다양한 관점에서 우리가 비교가 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세하게, 여기서 이제 같은 걸 써놓긴 했는데, 투자와 이 투기 이런 것들을 구분할 때 이런 것들로 많이 비교를 해요. 그러니까 뒤에 가면 그거 하나씩 어떻게 다른가,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어떤 게 다른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투자의 경제적 정의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여기 보면 그냥 홀딩하고 있으면, 장롱 속에 넣어놓고 있으면
위험도 없고 기대 수익도 없죠. 물론 이제 위험이 없다는 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그렇다는 거죠. 뭐 화재가 나가지고 장롱이 불탈 수도 있고 홍수가 나서 집이 썰려 내려갈 수도 있고 이런 것도 위험이라면 위험이지만 기본적으로는 일반적인 투자 위험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거고 저축했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른 환경적인 위험을 빼고 투자 위험에 국한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다 이런 얘기죠. 저축은 위험 예금 보호 대상이 되는 거라면 이렇게 위험은 없는데 기대 수익은 확정 이자는 뭐 1%, 2%, 3% 이렇게 준다면 그거는 여기에 해당이 되죠. 그런데 이제 여기 세 가지 투자와 투기와 도박 이렇게 했을 때 투자는 위험 수준에 비례하는 정도로 위험이 이만큼 늘어나면 거기에 비례하는 정도의 어느 정도의 수익도 더 위험이 없는 것보다는 더 높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투자라면 투기는 그거보다 훨씬 더 위험 부담하는 것보다 야, 이게 도박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투기도 약간 그런 성격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기대 수익은 잘 되면 부동산 투기 이랬을 때 수익이 그만큼 높기 때문에 하는 거죠. 투자하는 것보다. 그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기대되는 수익률이 엄청나게 2배, 3배 높을 거라고 예상될 때 기대되는 수익률이 높을 때 우리는 그걸 투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반해서 투자는 어때요? 도박은 어떠냐는 거예요. 도박은 마이너스 평균 수익률입니다. 카지노장에 갔다가 나오는 사람들 중에 한 100명 중에 99명은 다 본전을 잃고 나오거나 손실이거나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두 명이 이제 잭팟을 터뜨려가지고 큰 돈을 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평균을 내면 마이너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 수익률은 마이너스 쪽에 들어가 있다. 이 위쪽은 이렇게 구분이 가능하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제 투자와 투기도 이제 약간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얘기하죠. 실패한 투기가 투자다. 이런 얘기도 해요. 원래는 투기해서 몇 배를 벌고 싶었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그냥 투자가 된 거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어쨌거나 우리가 일상에서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이 투자와 투기는 이런 차이가 있다. 위험 부담하는 거에 비해서 엄청난 기대 수익을 바라보고 하는 게 투기 행위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그거에 비해서 도박은 가끔 한 번씩 대박을 터뜨리는 걸 기대하고 평균적으로는 마이너스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희생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도박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그 개념 구분을 한번 살짝 해보면 투기는 자신이 감수하는 위험 수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기대하는 투자 행위다. 경제학에서는 자본의 증가 또는 대체를 유발하는 행위로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투자는 부담하는 위험 수준에 상응하는 적절한 위험이 좀 늘어났으니까 그게 비례해서 수익률도 늘어나야지라고 한다면 투자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위험은 조금 늘어났는데 위험 수준은 조금 늘어났는데 기대하는 수익률은 엄청나게 높은 수익을 기대하면 그게 투자 행위가 투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적절한 수준의 기대 수익을 기대하는 그런 투자 행위, 경제적 희생 이것을 우리는 투자라고 한다. 그래서 투기와는 다르다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제가 세세하게 그 여러 가지 목적이나 기간이나 앞에서 뭐 비교 대상 항목들 언급한 것들 중에 하나씩 보면 투자와 투기를 구분할 수가 있는데 투자는 가치 획득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투자를 해서 어떤 가치가 커지면 그 가치 커진 것을 쉐어하고 나누어 가지는 쪽에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파이를 크게 하거나 두툼하게 해서 그 획득할 수 있는 것들을 공유하자 하는 그 가치적인 측면이 있다는 거고 투기는 가격의 목적을 두고 하는 거다. 그래서 가치는 얼마인지 상관없고 가격이 오르기만 하면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 이거 하나만 가지고 이건 투기고 이건 투자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항목들 중에 그래도 60% 이상, 한 50 반절 이상 어디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그쪽으로 그러니까 투자자가 따로 있고 투기꾼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런 행위를 하면 투기 행위가 되는 거고 저런 행위를 하면 그냥 상식적인 투자 행위에 분류할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봐야 돼요. 자기가 하면 투자고 남이 하면 투기고 이런 게 아니라 이런 행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면 그런 행위가 투기 행위에 또는 투자 행위에 속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자기가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특정한 행위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투자는 경제적 효용 가치를 향유할 목적이다. 경제적 효용 가치 그런 어떤 누릴 수 있는 가치를 말하는 거고 이익 실현 가치를 목적으로 한다. 이 계산상의 숫자가 늘어나서 그 효용 가치보다는 이익이 많이 나오면 일단 좋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기업이 뭐 근시라든 부실하든 예를 들자면 이런 것도 있겠죠. 요즘 뭐 ESG가 아주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는데 환경이라든가 사회적 가치라든가 또는 지배구조 이런 것들을 어기면서까지 환경을 막 해치면서까지 이익 실현을 한다. 그러면은 그것은 투기 행위는 그런 거 안 따지겠죠. 근데 투자는 그런 경제적 효용 가치, 경제 전체의 기업 전체의 효용 가치를 따진다는 거죠. 그리고 부가가치 실현이 목적이다. 추가적으로 밸류 에디드 된 것, 추가로 가치가 더 늘어나는 것을 실현하기 위한 거고 얘는 그냥 시세 차익만 누리기 위한 것이 투기 행위의 목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금 회수 기간이 생산 주기보다 여기도 생산 주기도 뭐 신제품 생산 주기가 될 수도 있고 기존 제품 생산 주기가 될 수 있는데 제품 생산하는데 또는 신제품 하나 나오는데 한 6개월 걸리는데 돈을 넣었는데 금방 한 일주일 만에 뺐다. 그럼 투자라고 보기도 어렵겠고 자동차 한 대 만드는데 한 열흘 걸린다. 뭐 열흘도 안 됐는데 돈을 뺐다. 뭐 다양하게 볼 수 있죠. 어떤 제품의 생산 주기보다 자금 회수 기간이
짧으냐 기냐에 따라서도 구분이 가능하고요. 더 짧으면 투기에 근접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투자 자산은 1년 이상, 또 일반적인 단기 금융에서는 단기의 기준이 1년입니다. 그래서 1년보다 짧은 기간 동안에 그 투자 행위를 하고 회수를 하는 그 기간이 그 1년보다 짧다 그러면 그런 것은 이제 투기 1년 미만이면 투기 행위에 어떤 성향이 있다는 거죠. 기간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 투자 자산을 1년 이상 장기로 보유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건전한 투자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섬 게임이냐 제로섬 게임이냐인데, 제로섬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하나가 돈을 따면 누군가는 잃게 되는, 다 더하면 제로섬인 그런 경우니까, 부가가치가 시세 차익만 노리니까 누군가가 플러스 마이너스 다 합치면 제로죠. 시장에서 사실상 마이너스죠. 왜냐하면 이 수수료라든가 그 어떤 이 마찰적인 비용, 세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니까요. 근데 이제 부가가치가, 투자의 경우는 부가가치가 늘어나니까 다 좋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플러스 썸 게임을 하는 그런 행위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투자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장기간의 기업의 가치가 커져서 거기에 참여한 외부 주주나 소유 경영자나 전문 경영자나 그 다음에 사원들이나 다 도와지는 플러스 게임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 희생을 한다. 그런 것은 이제 투자의 바운더리로 포함시킬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바텀업 방식의, 바텀업은 상향식이잖아요. 바텀업, 밑에서부터 위로, 그죠? 그래서 이제 상향식 방식은 종목을 고르고 산업을 보고 경제 전체를 보는 이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어떤 종목이 좋은 종목이 있어. 그러면 그 종목을 투자를 어떤 하겠다는 그런 종목을 선정을 하고 선택을 하고, 언제 할 거냐만 이제 타이밍만 잘 잡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종목부터 먼저 보는 게 바텀업 방식이고, 탑다운은 경기가 좋은 것 같아. 그럼 지금 주식시장에 들어갈 때야.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게 시장 전체적으로. 그리고 그러면 어떤 산업이 좋아, 어떤 종목이 좋아,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일반적으로 한다. 물론 이거 자체 한 개 항목만 가지고 이거는 투기고 이건 투자고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전반적인 경향성을 보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위험 부담 수준에 비례하는 수익률 추구, 적절한 수준의 위험에 대해서 비례하는 수준의 기대 수익을 요구하는 그런 투자 행위, 그런 경제적 희생, 이것을 투자라고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위험 부담 수준보다 지나치게 높은 초과 수익을 나 이거 하고 2배, 3배 벌 거야 이렇게 하면 벌써 투기적인 성향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어떤 특성에서 추가적으로 보시면 합리적인 예측에 근거한 매매 행위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비현실적인 기대 근거에서 그냥 기분상, 느낌상 2배, 3배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왜 이게 이 기업의 가치가 가치가 높다 낮다를 평가하는 합리적인 근거, 다시 말해 재무제표도 보고 영업 실적도 보고, 그 다음에 산업의 동향, 장기적인 트렌드 이런 것도 보고, 산업의 내에서의 경쟁력, 그 산업의 선도 기업이냐 아니냐 뭐 이런 것도 다 보고 하는 이런 합리적인 근거에 예측한 예측에 근거한 매매 행위다. 그러면 투자의 성향이 높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비현실적인 그냥 심리적인 거 하면 투기의 성향이 높고, 객관적인 평가 결과에 근거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주관적으로 내 기분이 이런 것 같아, 내가 생각하기 이런 것 같은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객관적인 자료, 전문가들의 평가, 그리고 어떤 그 시장에서 나오는 데이터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봤을 때 객관적인 수치를 보고 이 기업은 투자의 가치가 있다 없다 이렇게 보고 투자하는 것이 이제 경제적 희생을 감수하는 것을 이제 투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인위적인 부음을 조성한다. 이게 자연적인 그런 인위적인 부음을 조성을 하면 이거는 약간 투기적인 성향이 있는 거예요. 약간 인위적으로 막 이게 뭐 사람들의 여론을 형성한다거나 뭐 그런 것들. 예를 들어서 뭐 테마주 같은 것들이 꽤 있죠. 다 테마주라고 그런 건 아니지만 정치 테마주 뭐 이런 거 하고 뭐 관련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인위적인 부분을 조성하지 않으면, 자연적이면 이것은 투자의 범주에 넣을 수 있다는 거고, 실수에 의한 매매 행위, 특히 부동산 등을 포함해서 내가 부동산을 소유해서 내가 거주한다 그러면 투자의 어떤 목적이 있겠죠. 근데 가수요에 의한 매매 행위, 부동산을 뭐 필요하지 않은데 2채, 3채, 여러 채 산다. 물론 거기에도 부동산업을 하고자 해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건전하게 부동산 투자를 해가지고 내가 그냥 한 10% 그냥 시장 수익률, 시장의 이자율 정도만 벌겠다 이런 사람 잘 없잖아요. 그죠? 뭐 2배 아니면 50% 뭐 몇 달 만에 몇 억 이렇게 오르는 걸 기대하는 경우도 없지 않으니까, 그렇게 한다면 어떤 마인드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다를 수 있는데, 모든 가수요가 다 투기 행위 뭐 하나만 가지고 투기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느 쪽에 많이 기울었다면 투기 성향이 높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책적 지원 대상 또는 권장 대상인 경우, 그 다음에 정책적 규제 대상인 경우, 이런 것들은 투기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도 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 그걸 권장하나요? 열심히 해보세요 정부에서 뭐 이러나요? 정책적으로 지원해주나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물론 거기서는 뭐 투기 행위를 하든 투자 행위를 하든 돈을 벌고 안 벌고는 결과론적인 얘기고,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특성으로 봤을 때는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이 많을 때는 우리가 투기의 성향이 높다, 또 어느 쪽은 일반적인 투자의 성향이 더 강하다,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이 투자 활동, 일반적인 광의, 넓은 의미의 투자, 미래의 확실한 또는 불확실한 경제적 이득을 실현하기 위하여 현재 확실한 경제적 희생을 감수하는 행위, 이러한 넓은 의미의 투자가 정말 좁은 의미의 투자,
건전한 투자인지 아니면 투기인지를 잘 한번 되짚어 보는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왜 이게 중요하냐면 투기에서도 돈 벌고 투자에서도 돈 벌면 됐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방금 보신 것처럼 투자에서는 플러스 썸이니까 다 좋아질 수는 있는 뭐 채선의 경우는 물론 100% 다는 아닐 수 있어도 많은 사람이 좋아지는 방향이지만 투기는 제로 썸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여기 투기가 만연한 시장에서는 희생자가 굉장히 많아서 정말 비극적인 일들이 잘 생기기 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투기를 이렇게 방치하거나 이 조장하는 일을 그냥 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투기에 대해서 경계하고 불합리한 점을 지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투기라는 것은 시장 전체적으로 해악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다 느끼잖아요. 그죠? 투기를 해서 다 좋은 일은 안 생기잖아요. 생기기 어렵죠. 그죠? 자, 그래서 보시고, 그 다음에 저축과 도박. 이 저축은 현재 가지고 있는 자금을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미래 원금과 일정한 이자를 돌려받는 그런 투자행위다. 투자 중에 이제 한 종류들이죠. 도박은 여기에 의사결 합리적인 게 없이 그냥 운에 맡기는 거예요. 운에. 개연성, 운에 맡기는 행위로서 상대적으로 높은 위험 수준의 그 기대 수익이 마이너스다. 도박하면 평균적으로 그중에 따는 사람은 소수고 대부분 다 잃어요. 평균 내면 마이너스라는 거죠. 투기행위는 파생상품 시장에서 유동성을 제고시키는 순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이렇게 났죠. 이 투기행위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투기자들이 들어와줘야 파생상품 시장, 선물 옵션 시장은 유지가 돼요. 이 얘기를 금방 들어서는 잘 이해가 안 갈 수가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선물이나 옵션의 개념적인 아직 몰라서 그런데 선도, 선물, 옵션, 스왑 이 4개는 현물 거래에 대응하는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현물 거래는 이 현재 거래하는 거래를 현물 거래라고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통 현물 거래는 거래일로부터 이 영업일 이내에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거래를 하고 결제를 돈을 주고 물건을 받는 게 이 영업일 이내니까 오늘 거래하고 내일 모레까지 딱 되면 3일 결제가 되죠. 3일 결제가 이 영업일 이내에 결제가 이루어지는 건데 그것을 현물 결제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현물이 아닌 방금 선도, 선물, 옵션, 스왑 이런 4가지는 그 이 영업일 이내보다 더 미래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3, 6, 9, 12월 또는 뭐 다음 달 3, 6, 9, 12월의 두 번째 목요일, 다음 달에 목요일 이런 식으로 그 날짜가 현물 거래보다 더 미래, 더 먼 미래에 있는 경우를 말해요. 왜 현물을 당장 오늘 지금 거래하고 지금 결제가 이루어지고 물건을 인수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현물이지 이 영업일 이내라고 했느냐? 그게 이제 국제 간의 거래가 이루어지다 보면 우리나라에서 미국에서 뭐 한국, 중국, 일본 이런 거래를 한다고 치면 이게 옛날에는 미국 동부와 서부도 바로 그날 거래하자 그러고 바로 결제가 안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경이나 이런 외환 거래나 이런 거 할 때 통상 한 이틀은 걸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틀 안에 결제하는 거는 해외 은행에 지점 이용해가지고 전신으로 보내가지고 뭐 운송장 같은 거 확인하고 이래가지고 하는 게 그 정도 그 확인 절차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한 2영업일 이내에 이루어지는 건 현물 거래라고 하자, 현재 하는 거라고 하자. 이렇게 해서 2영업일 이내에 해서 3일 결제가 돼요. 주식도 그래서 보통 주식을 사고 팔면 해보시면 아시지만 바로 오늘 돈 나가고 주식 사면 오늘 주식 들어오고 이게 아니고 내일 모레 돈 나가고 주식이 들어와요. 그게 보통 결제라고 해요. 3일 결제가 이루어져요. 뭐 과거에 이제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사실 그럴 필요가 없는데 전산으로 리얼타임으로 가능한데도 그렇게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왜냐면 그게 뭐 주중 변동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다 정리를 해야 되니까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파생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런 미래에 대한 거래를 한다는 겁니다. 미래 특정 날짜에 특정한 자산을 일정한 가격에 일정한 수량만큼 사거나 팔겠다고 하는 계약은 선도거래나 선물거래고 그중에 표준화가 되면 선물, 표준화가 안 되면 선도거래. 그것을 미래 특정 날짜에 특정한 자산을 일정한 가격에 일정한 수량만큼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거래하면 그게 옵션이에요. 그리고 이런 그 파생상품들을 거래할 때는 투기 행위가 있어줘야 투기자들이 없으면 거래 상대방을 찾을 수가 없거든요. 이 부분은 좀 설명이 길어지는데 어쨌든 거기에서는 약간의 투기 행위가 이루어져야 거래가 유동성 또는 유통성이 확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방금 얘기했듯이 선물 거래다가 미래 특정 날짜에 내년 6월 달에 특정한 자산 삼성전자 주식을 특정한 가격 5만 원에 특정한 수량 한 주를 지금 뭐 7만 원, 8만 원, 9만 원 한다고 쳤을 때 그거를 만약에 8만 원이다. 8만 원에 내년에 아니면 10만 원에 내년에 사거나 팔겠다고 지금 계약을 하는 게 선물 거래란 말이죠. 그러면 내년 6월 달에 가가지고 미래 특정한 날짜에 특정한 자산 삼성전자 주식을 일정한 가격 10만 원에 일정한 수량만큼 한 주를 사거나 팔겠다고 지금 거래하는 게 선물 거래란 말이죠. 그러면 그때 내년 6월 달에는 확실하게 대통령이 바뀌어가지고 또는 대통령이 새로운 대통령이 돼서 첫 해는 주식시장이 좋더라. 아니면 뭔가 확실한 뭔가 있다면 그러면은 선물 거래를 할 때 오를 거라는 예상이 있으면 다 살려고 하겠죠. 그러면 그것을 만약에 이건 가정입니다. 다 희망적인 주가가 오를 거라고 미래를 예측을 하면 한 달 후에 예측을 하면 그러면 다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오르기 전에 사야지. 선물 10만 원에 한 20만 원 될 건데 지금 10만 원에 살 수 있는 계약을 지금 해놓자 라고 하면 야 그게 안 될 수 확률이 한 10%, 5%, 1%만 돼도 나는 그 도박을 할 거야. 투기를 할 거야. 그게 행운을 걸 거야. 그래가지고 투기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어야 상대방이 나타나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투기 행위가 없으면 파생상품 시장에서는 시장에서 다 사람들이 예상을 다 같은 방향으로 할 때 거래가 안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투기 행위를 하는 사람도 적절하게 있어줘야만 이게 매매가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뒤에 가서 파생상품 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공적인 투자의 기본 요소를 보시면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시고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거 이 팀이죠. 방송에서도 얘기했는데 여기 타임, 그 다음에 인포메이션, 머니 요거 아주 중요합니다. 팀이 필요하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주식 투자를 하든 부동산 투자를 하든 뭐 서화 골동품에 투자를 하든 어떤 투자를 하더라도 뭐 비트코인 투자를 하더라도 이게 시간을 들여야 됩니다. 근데 그 시간을 들이는데 이게 그 어떤 투자 행위에 대한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시간을 들이는데 그게 그냥 이렇게 단박에 쳐다보고 있는데 그 똑같은 시간을 들여도 타이밍이 적절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식시장이 계속 하루 종일 사고 팔고 할 게 아니라 사야 될 시점에 사고 팔아야 될 시점에 팔아야 그게 투자에 있어서는 성공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타이밍이 적기에 투자 행위를 하는 게 중요하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거고, 두 번째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보와 지식이 중요하다. 그래서 정보만 있어가지고는 이 정보를 해석할 수 있는 지식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그 정보는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자금, 돈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돈 중에도 그러니까 이게 당장에 지금 갚아야 될 이런 돈이 아니라 여윳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동성이라는 거예요. 유동성. 유동성은 현재 소비 가능성. 그러니까 지금 돈이 뭐 수천억이 있는데 갚아야 될 게 몇천억 더 있다. 그럼 그 돈은 사실은 여윳돈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돈은 이게 정말 지금 당장 가용할 수 있는 돈, 그게 그러니까 현재 소비 가능성을 유동성이라고 하고, 이거를 조금 협의로 얘기하면, 좁은 의미로 얘기하면 현금 전환 가능성, 얼마나 지금 현재의 현금으로 바로 쓸 수 있게 바꿀 수 있느냐, 이걸 유동성이라는데 그 유동성이 풍부해야 돼요. 그래서 이 유동성은 기업이든 개인이든 뭐 누구나 다 국가든 유동성 관리 잘못하면 망합니다. 국가도 유동성, 뭐 러시아, 브라질 왜 모라토리움 국가 부도를 선언하는가요? 그 나라에 땅이 없어요, 물건이 없어요, 건물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도 현금이 없어서 모라토리움 국가 디폴트 상태가 되는 거예요. 지급 불능 상태가 되는 겁니다. 기업도 마찬가지. 흑자도사 이런 거 들어보셨죠? 기업이 건물도 있고 자산도 있고 기계 설비도 있고 많은데도 불구하고 현금 당장 1, 2억 없으면 그거 못 갚으면 도산하는 거예요. 흑자도산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개인도 마찬가지죠. 개인도 지금 당장에 현금이 부족하면 유동성 문제에 그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유동성 관리는 가장 투자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항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워런 버핏이 주식 투자를 하지만 자기 자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자금 중에 한 뭐 반절 가까이 30~40%씩은 거의 늘상 현금으로 갖고 있다잖아요. 왜냐하면 그 언제든지 기회가 왔을 때 그 현금이 있어야 저가로 뭔가를 살 수 있는 그 여유가 되니까. 그래서 유동성이라는 건 아주 관리가 제일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성공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세 가지 요소들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이번 시간에는 그래서 투자에 대한 개념, 투자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또는 불확실한 경제적 이득을 실현하기 위해서 현재 확실한 경제적 희생을 감수하는 거다. 투자를 일반적인 저축이나 투기나 도박 이런 것과 비교가 가능하다. 협의로는 넓은 의미는 이게 같은 거지만 좁은 의미는 이게 다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투자와 투기를 구분을 하는 것들, 목적에 따라서, 기간에 따라서, 기타의 특성에 따라서 투자의 성향이 높으냐, 투기 성향이 강하냐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의 어떤 현실에 적용을 해보고 투기 성향이 강하다 그러면 조심하고 경계하고 그런 것들을 멀리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결국에는 모두를 위해서 좋은 거니까. 투기가 성행하는 시장에서는 누군가가 희생을 당하고 불행한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예방하는 게 서로에게 좋은 거죠. 투자의 개념적 구분을 위해서는 위험 수준, 기대 수익, 수익의 특성, 이런 것들의 동기, 장단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준으로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구분해봤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성공적인 투자 기본 요소는 타임, 그죠? 시간, 정보, 자금. 그래서 타이밍, information, knowledge, and money and liquidity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었죠, 그죠? 그거 정리할 수 있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금융자산의 개념 그리고 유형.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번 학기에 투자론에서는 주로 주식, 채권, 파생상품 이런 금융자산 중심의 개념적인거나 투자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룬다고 했기 때문에 금융자산의 개념부터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